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준비 모임으로서 오늘 주제 발표는 전동석 동기께서 총선의 결과에 대한 그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동석 동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 있어서요. 뭐를 할까 그냥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과거에 청와대 정책수석 비서관 하시던 분의 어떤 사설 같은 게 마침 눈에 띈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저하고 어떤 인적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 거를 제가 이제 카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또 저하고도 어떤 약간의 코드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오늘 비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선거하면서요 독간 열쇠를 진 쪽에 투표했다. 이게 요 선거 결과에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었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차가 많이 났을까 누구도 상상을 못했다 하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놀란 순서로는 첫째가 유권자고 두 번째로는 야당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전형 선거 전문가는 역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이 이렇게 크게 빗나가기는 처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도 모두 틀렸고, 그다음에 출구조사조차 허용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다양한 사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그것이 딱 들어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이 언제 길바닥에 나 앉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내미는 긴급 재난 지원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쓰나미에 편성한 정부 여당의 돈 공세가 승패를 갈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중에 차명진 후보의 그 세월호 막말 이것이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거 차명진 후보의 그 세월호 막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지만 막말 때문에 개헌선에 가까운 몰표를 여당에 줬다고는 보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합당의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아마 민주당이었으면은 진위가 왜곡됐다는 등 유권자가 심판할 것이라고 배짱 좋게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실제 여당 후보의 막말과 도덕성 문제에 그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투표를 앞두고 제명 절차 소동을 벌여서 자기 발등에 자기 발등 찍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차명진은 그동안 좌파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직후 문재인은 평택항에 가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미안하고 고맙다 라고 썼습니다. 이런 게 정말 막말인데 그런 막말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야당에서도 깊이 반성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공천 실패가 또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54%, 통합당은 41%, 의석수로는 103석 대 16석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후보 공천을 잘못했다는 증거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험지인 양천을에서 3선을 한 김용태 의원을 전략공천 명목으로 구로을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듯한 공천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3선, 4선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같은 지역구에서 여당이 계속 져서 더 이상 경쟁력 없는 걸 판명된 전직 의원들은 그대로 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좋은 인재들을 전혀 끌어모으지 못한 탓입니다. 이번 야당 패배를 더 이상 보수가 이길 수 없는 정치 지형의 변화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고 잘못된 분석으로 보입니다. 보수층이 주로 든 것은 아니고 코로나 쓰나미와 같이 돈 뿌리기는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도 정당 득표수에서 100만 표 정도 졌습니다. 보수는 너무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대선이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총선 패배가 대선 패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경제 재난 불끄기에 급급할 것이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지켜봤던 국민이 경제 재건 프로젝트를 또다시 이 세력에게 맡길까? 이 시점에서 보수 정당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 후보는 정치를 잘하는 경제인과 안보를 잘하는 정치인이 대통령과 총리를 맡는 조건으로 런닝메이트가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보수 우파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수 우파가 단결이 안 되면은 다음 대선에서도
필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동석 동기님께서 지난 총선에 대한 그 결과, 소감, 의견, 또 2022 대선에 대한 전망까지 아주 요약을 잘하시면서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일당 100의 그런 심정으로 5분 발언, 1분 발언 편하게 나와서 하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시간 제한 안 드릴 테니까 아니면은 여기 연단 발언보다는 돌아 앉아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리고 그게 틀리면 나중에 고치더라도 뭔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5.18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거부터 정리하고 그럼 시장 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걸 한번 쭉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번에 통합당 보면은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주장이 내세움이 하나도 없었고. 맞아요. 그 통합당을 가르치려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걸 딱 전해줘야 되고. 맞아요. 왜냐면 그 얘기가 저 들고 하고 있어요. 황교안이가 자기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저 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뭘 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황교안이가 지가 필기가 좀 그런 거지. 지금 지가 당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작전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황교안의 작전은 자기 생각을 절대 얘기 안 해요. 통합당 전체가 내가 이 여러 가지 그 야당에서 주장한 의견들 중에 내가 눈에 띄는 거는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하는 것 중에 돈을 필요로 할 때 뭐 50조 원, 100조 원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하자. 그 추가 경정보다는 그렇게 하자 하는 상당히 나는 좋은 의견이고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 나중에 이틀인가 사흘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뭐 50만 원씩 주겠다. 이거는 참 너무너무 그 어이없는 공약이었다. 이건 뭐 발등 찍는 게 아니라 발목을 부러뜨리는 이 주장이었지 않는가, 공약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